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굿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신윤복의 무녀신무입니다. 신복을 갖추어 입은 무당이 민가에서 굿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앞쪽에 쌀이 담긴 소반을 놓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과 남자 악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곳을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길 가는 행인까지 굿의 순간을 아주 익살스럽고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굿은 전통 문화로서 한국인의 원형적인 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억압된 마음을 해소하게 하고 화합과 단합을 이루게 하는 축제적 기능을 갖기도 하죠. 또한 시장 부양책으로서 경제적 기능도 지닙니다. 현대에는 공연 예술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굿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이라는 식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 무당의 사제로서의 기능,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격에 대한 반응, 신관과 내세관 등을 살펴보는 것이죠. 또 예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굿이 가지고 있는 미학이나 연극적인 구조, 음악과 춤의 구조, 형식, 원리 등을 중심으로 굿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속은 사람들의 생활을 다루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굿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아직도 많은 굿이 한국의 여기저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굿의 형태에 따라 개인 굿과 마을 굿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인 굿은 개인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병을 고치는 치병굿이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주는 저승천도굿 등이 있습니다. 또 신내림을 받을 때 받는 신내림굿 역시 개인 굿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을굿은 과거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결속이 강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닥칠 액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굿입니다. 별신굿과 같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고 구성민들의 대동단결을 유도하기 위한 굿 등이 이런 마을굿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마을굿은 전통 문화의 재현으로서 행해지고 있고 주로 개인굿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죽은 이를 위한 굿과 신내림 굿이 많이 행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무당의 생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 볼 수 있는 굿이 바로 이런 굿들입니다. 무당굿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혹은 드라마에서 그려졌던 것처럼 실제로 무섭거나 기괴한 모습은 아닙니다. 종교 의례이기도 하면서 굿 음악과 굿 춤이 있고 문학적, 연극적, 미술적 요소를 두루 갖춘 전통 문화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굿판은 의외로 흥겹고 재미있다는 거 아시나요? 두렵고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신격들이 종종 희화화되기도 합니다. 또 무당만이 연행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굿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연행자가 되기도 하는 것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죠. 무당굿에는 제의성과 신성성뿐만 아니라 놀이성과 세속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굿놀이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한 개념입니다. 달리 말해 무당굿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 굿놀이 영역에는 극적인 것, 놀이적인 것, 재미를 추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굿에서 독립적인 거리로 연행되는 것에서부터 부분적인 사파로 존재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되며 이는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매체를 보면 인간, 가면, 인형 등 우리 전통 연행의 핵심적인 표현 매체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 무당 굿놀이가 우리의 전통 놀이 장르 전반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음을 잘 보여줍니다.
굿은 악기의 박자에 맞춰 읊어대는 가창 부분과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무용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창하던 무녀가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시 가창이 시작되면서 굿거리를 형성합니다. 거리란 무당굿의 한 절차를 세는 세부 단위입니다. 거리의 특색에 따라서 신화가 위주인 거리를 풀이, 놀이의 성격이 강한 거리를 놀이라고 합니다. 보통 굿은 12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굿의 규모나 목적에 따라 거리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리들은 비교적 독립성이 강해서 한 거리를 빼거나 넣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굿이 시작되는 파트에 들어가는 부정굿이나 굿이 끝나는 파트에 들어가는 뒷전 혹은 거리굿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굿놀이란 굿을 신앙의식의 의례로서가 아니라 놀이의 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놀이가 가미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굿을 좁은 의미에서 종교의식으로서 굿과 축제로서의 굿놀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무당 굿놀이 또는 굿놀이라는 명칭으로 놀이성이 짙은 굿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무당 굿놀이는 신령과 인간이 무당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원시적 주술 종교 의례로서 음악과 무용과 사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굿놀이는 굿의 규모가 클 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우리나라의 무당은 크게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눌 수 있죠. 세습무는 대대손손이 무당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며 강신무는 병을 앓거나 꿈을 꿀 때 신이 내려와 무당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습무와 강신무의 굿을 주관하는 방법과 굿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요. 강신무가 영적인 카리스마로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세습무는 사회적인 제도와 체계적 조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습무들의 굿에는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일이 드문 대신 춤과 노래 그리고 해학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담아 관중들을 웃기거나 울리면서 관중의 분위기를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종교의식으로서의 전 과정이 지극히 상징적이면서 이것이 놀이굿 등으로 예능화되었고 무가는 음악과 무용의 다양한 예술적 발전과 문예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예식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남해안 별신굿처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무당굿놀이는 크게 풍요기원의 무당굿놀이, 제액축기의 무당굿놀이, 재미추구의 무당굿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아놀이는 대표적인 풍요기원의 무당굿놀이입니다. 쌀을 제물로 해서 방아를 찧어 신들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동해안 별신굿에서 후반부에 진행되는 동해안 호탈굿은 제액축기의 무당굿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호랑이에게 해를 입었던 마을에서만 연행되는 굿으로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재앙에서 벗어나려는 무당굿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 별신굿에서 공연되는 탈놀이굿이 대표적으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재미와 흥미를 주는 재미추구의 무당굿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놀이굿은 별신굿이 조금 지루해질 저녁 무렵에 연행됩니다. 해미광대놀이, 판놀이, 중광대놀이가 연속적으로 공연되어 마을 사람들이 보고 즐기며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곤 하죠. 지루함과 졸음을 쫓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탈놀이굿인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여러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한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 무엇을 기록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가서 여러 다리와 곤돌라 등을 찍거나 기록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문화와
놀랍도록 가까운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서 파스타를 시켜 먹었는데 김치가 따라 나온다면 꼭 기록해 주변에 보여주겠죠. 서구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기록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재밌거나 신기한 것 혹은 공감 가는 것 위주로 기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는 무당 굿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외부의 시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89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출판한 세비지 랜도어는 영국의 화가이자 여행가로 1890년대 중국과 조선을 장기간 여행했습니다. 랜도어는 병굿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귀청이 터질 듯이 고함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굿을 함으로써 병마를 쫓고 고통을 약화시키며 재앙을 예방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여 당대 조선인들이 인생의 고난을 무속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02년 프랑스 외교관 프랑댕의 기록을 바탕으로 파리에서 간행된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에는 부장이 무당의 구판과 춤입니다. 무당이 쇳소리를 내자 곁에 있던 젊은 사람이 마당 구석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잡아내요. 그 물건으로 악기가 옮겨간다고 하는데요. 구판에 몰입한 나머지 악기가 병자의 몸에서 쫓겨나온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프랑댕은 무당에게서 어떤 영적인 힘이 발산되는 것 같다고 하며 이 영적인 힘이 사람들을 매혹시킨다고 기술하며 무속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는 조선의 무속에 관해 오늘날에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30장의 제목이 종교와 미신으로 헐버트는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종교가 혼합되어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요소를 취하면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멸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헐버트는 나름대로 굿의 유형을 병굿, 망자천도굿, 매장한 다음에 하는 굿, 역병퇴치굿, 나루에서 행하는 굿으로 나눈 후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병국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굿하는 모습은 지금 행해지는 병국과 흡사합니다. 또한 1897년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출판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무당의 중요한 기능으로 정화의 기능과 신탁을 들려주는 기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이 다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왜곡과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무속과 굿에 관해 다양하고 풍부한 시선과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리공주를 아시나요? 바리공주는 무속 신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으로 바리대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리공주 신화는 죽은 이를 천도하는 곳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불리는데요.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바리공주의 부모는 아들을 바라지만 계속 딸을 낳는데요. 7번째에도 딸이 태어나자 밖에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바리대기인데요. 즉 바리대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는데요. 이를 낫게 할 약수가 서철 서역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는 6딸에게 약수를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데요. 이때 버려진 바리공주만이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결국 약수 관리자의 요구로 고된 일을 여러 해 해주고 그와 혼인하여 아들까지 낳은 뒤 겨우 약수를 구해와 죽은 부친을 살려냅니다. 이후 바리공주는 부친을 살린 공을 인정받아 저승세계를 지키는 신이 되죠. 바리공주는 무당들의 조상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무당이 가진 권능의 최고치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산사람의 희망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리공주는 개인적 효녀에서
왕을 살려냄으로써 국가의 공신으로서 집단적 추앙을 받는 영웅이 되고 다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되어 영속적인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죽은 자의 넋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진진오기, 안암박굿, 진오기 세남, 세남굿의 말미 부분에서 구현됩니다. 바리공주는 제석 봄프리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서사무가입니다. 바리공주, 오구프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의 넋을 천도하는 곳에서 불리며 무가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